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EQ900입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모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이전의 에쿠스에 비해서 많이 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그만큼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시승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차는 어떤 차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리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내에서 보는 느낌하고 야외에서 보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야외에서 보니까 와, 이 펄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반짝거리네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 파란색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요. 기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파란색의 경우 지난번에 굉장히 지나치게 밝아서 뭐 이렇게 밝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치 청바지색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청바지색보다는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세련된 그런 컬러입니다. 이 파란색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컬러네요. 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점은 에쿠스의 후속 모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컬러를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에쿠스 시승회 때 제가 봤던 모든 컬러가 다 검정색이었거든요. 뭐 흰색에 가까운 펄색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실 보면 세련돼 있어요. 굉장히 세련됐죠. 이 펄이 정말 우아하고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컬러에 대한 스토리도 조금 더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그다지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겠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깜빡이 역할을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겠죠? 모터그래프 독자들이라면요. 에쿠스하고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관관계가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에쿠스하고 닮은 느낌이 전혀 없는데 자세히 보면, 그런데 멀리서 윤곽을 보면 에쿠스하고 비슷하다, 에쿠스 느낌이 좀 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뭐 제규어 느낌도 조금 나면서 어쨌든 굉장히 세련된 유러피안 느낌이 드는 그런 후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드네요. 컬러도 마음에 들고요. 어쨌든 진짜 시승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그렇게 우아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게 4인승인 경우에 이렇게 가운데 터널이 있고요. 이 터널이 그냥 단순하게 터널 역할, 디자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에어벤트가 몸 쪽으로 더 가까이 온다, 이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컵홀더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부분, 그리고 컵홀더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가죽으로 마감한 이런 거나 이런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시원시원한 이런 인테리어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4인승이 저는 개인적으로 5인승에 비해서 더 좋은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고급차에 앉아있다 이런 느낌이 4인승에서는 확실하게 나는데 5인승에서는 그렇게 고급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실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베이지 톤 실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급차들 보면 베이지 톤으로 하면서 스텝 패드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베이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잘 맞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테리어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여유로운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굉장히 푹신푹신한 헤드레스트, 이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게 헤드레스트가 이게 보통 헤드레스트가 아니에요.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편안한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었던 적이 없는데 정말 잘 만들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베개가 붙어 있죠. 베개가 붙어 있는데 현대차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S클래스에 있는 그 베개와 똑같은 소재를 이태리에서 주문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 베개를 붙이는 방식의 베개를 사후 액세서리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완전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 회사 브랜드 소재까지 똑같이 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 시트의 편안함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헤드레스트를 또 올리고 내리고, 등받이를 중간을 꺾고, 시트를 앞으로 밀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돼요. 그리고 요추 받침대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정말 많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뒷좌석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 당연히 갖고 있고요. 이 싱크 버튼이 있는데 싱크가 좌우 싱크가 아니고 앞뒤 싱크네요. 앞뒤 싱크라서 전체적으로 온도를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게 있는 거지? 운전하시는데 제가 온도 맞춰 드리겠습니다, 기사님. 네, 제가 기사님을 쾌적하게 모시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라는 얘기인가요? 대표님 온도 좀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온도 몇 도로 해드릴까요? 22도? 네, 32도요. 알겠습니다. 따뜻하시죠? 이렇게. 뒷좌석에서 오토 버튼 누르고 나면 공조장치를 조절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꼭 돌리게 만들었어야 될까? 굳이 돌리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일은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오디오를 튼다면 반드시 볼륨 조절하죠. 그리고 그 볼륨을 조절하는 양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칸을 세보면 아시겠지만 볼륨을 40으로 누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줄이려면 이걸 40번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은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거는 돌리도록, 적게 사용하는 건 누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렵나요? 단계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가지 단계가 있어요. 5가지 단계 있는 거는 누르도록, 볼륨처럼 40개의 단계가 있는 건 돌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5인승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4인승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큼직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충전을 하기 위한 어떤 슬롯도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충전이 된다는 건데요. 아이폰은 그냥은 안 되고 무선 충전 케이스를 사용해야만 충전할 수가 있죠. 손을 올려놓고서 조작을 할 때 조작하기 쉽도록 이렇게 또 여기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네, C필러의 중요성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C필러가 이렇게 두껍게 있다면 약간 더 프라이버시를 중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VIP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침 막 질질 흘리고 막 눈 막 이러고 자고 있는데 거기서 밖에서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C필러 속으로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지시를 하는 거죠.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네 얼굴은 내가 보고 있어 이러면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 S클래스하고 7시리즈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사실 S클래스나 7시리즈하고 비교될 만한 차는 아닙니다. 분명히 S클래스 7시리즈가 더 좋고요. 그런 정도의 차급은 아닌데 자꾸만 그 차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그 차보다 좋다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좋다는 느낌보다는 S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못하다고 하는 게 E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낫다는 것보다 좋은 결과라는 거죠. S클래스와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비교될 차는 아닙니다. 비교할 만한 차는 아닌데 대신에 가격이 1억 정도 더 싸고 그런 차다 보니까 사실 S클래스보다는 E클래스 그리고 7시리즈보다는 5시리즈의 상위 모델하고 같은 대등한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에 비해서 이 차가 정말 좋으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뒷좌석 공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고급스럽고 훨씬 넓고 훨씬 여유롭고 훨씬 편안합니다. E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돼요. 5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의 독일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우수한 품질과 우수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어요. 네, 아무튼 지금 뒷좌석에 이렇게 편안하게 왔는데 이제 운전석은 어떤지 한번 운전석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리세요 빨리. 알겠어요, 이 기사. 저희 아주 화끈한 기사를 두고 있어요, 저는. 깜짝이야. 누구세요? 고프로 같은데? 깜짝이야. 누구신데 그러세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네, 오토홀드 버튼이 있는 거 굉장히 반갑네요. 오토홀드 버튼을 누르면 오토홀드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가는데? 뭐야, 이거? 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네? 지금 이 오토홀드가 전진할 때는 되는데, 후진할 때는 오토홀드가 안 되네요. 왜 안 되는 거지? 네, 전진할 때는 오토홀드가 되고 후진할 때는 오토홀드가 안 되는 그런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은 내비게이션도 보여주면서 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작동되면서 동시에 뒤도 볼 수 있고 등등등이 한꺼번에 되는 거죠. 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돌려서 보는 거죠.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놓고 봤을 때 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되게 어긋나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잘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핸들을 돌렸을 때 앞바퀴가 조금 더 꺾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바퀴가 더 꺾이고 뒷바퀴가 덜 꺾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것만 보다 보면 앞부분이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더 꺾인다라는 걸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주차를 하다 보면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가서 조금 달려도 어느 정도는 이 어라운드 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금방 꺼져버리는 건 아닌가. 이거보단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만만한 핸들링이 아닌데? 이거 괜찮은데요? 지금 이 차가 기존 에쿠스보다 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체는 훨씬 가뿐하네요. 이거 놀라운데? 이 조향 감각이 이게 예사롭지 않아. 우와! 좋은데 사실 제가 제네시스 3.3을 타고 있어요. 3.3에 터보가 없는 것을 타고 있는데 같은 엔진 유닛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3.3 갖고 뭐 터보 붙인다고 해서 좀 괜찮겠어? 했는데 완전 가뿐하네요. 이게 차체 크기 감안하면 이렇게 가뿐한 차는 흔치 않아요, 사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많은 것들이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사실 변화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요. 제가 평소에 제네시스를 타는데 제네시스의 계기판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디스플레이는 또 제가 S클래스도 타는데 S클래스의 디스플레이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어쨌든 그 양쪽 모두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또 마음에 드는 것은 핸들입니다. 이 핸들에 직경이라든지 감촉이라든지 그리고 또 패들 시프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마음에 드네요. 플라스틱인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플라스틱 치고는 굉장히 튼튼한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적어도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커맨드 다이얼의 위치가 제네시스보다 조금 몸쪽에 붙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몸쪽에 붙어 있는 거야? 어쨌든 조금 약간 옹색하게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버튼들은 지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체공학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어 노브에 손을 얹은 채로 손가락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왜 기어 노브에 손을 얹고서 버튼을 누르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새겨진 글씨의 두께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중저가 차에선 별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정도 급의 차에서는 이런 글씨의 어떤 이런 질감이라든지 이런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좀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약간 탁한 느낌? 조금 뿌연 느낌으로 보이네요. 다이얼을 돌릴 때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예를 들면 180도 돌리면 다 올라가잖아요. 줄일 때는 180도 돌려도 다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디오 스위치가 조금 이상해서 돌리는 속도가 빨라지면 제때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륨이 너무 크다 그래서 빨리 줄여야 될 때 그때 많이 돌려도 빨리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이 굉장히 어렵네요. 어쨌든 저는 제네시스 오너인데 제네시스를 타보면 그런 부분이 불편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고쳐지진 않았네요. 사실 이 하이패스 단말기의 색깔이 두 가지가 나오나 보죠. 지금 이 차에는 흰색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하이패스 단말기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너무 크죠. 이 높이도 크고 두께도 두껍고 그래서 하이패스가 그렇게 너무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여간 바꿔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 하이패스가 조금 더 얇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이패스가 여기 안 달려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스미스 패스처럼 이렇게 무슨 콘솔 박스 안에 넣는 방식으로 바뀌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가 훌륭하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의 수입차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별로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세팅을 안 하고 별도의 거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거의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거치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자동차에선 느끼지 못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어떤 정말 유용성, 정말 유용함,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속도로로 지금 들어서니까 엘카스가 저절로 작동이 됩니다. 저절로 작동이 돼서 코너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나 핸들 놓고 있어도 계속 가네? 왜? 왜 계속 가는 거야? 엘카스가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작동이 안 되는데 나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작동이 되고 있었군요. 네, 차선을 벗어나면 알아서 이렇게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도로가 이렇게까지 굽었는데 잘 될까? 오, 잘 되는데요? 오, 꽤 잘 되네요. 그래, 핸들만 잡을게.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주행 보조 시스템과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좀 달라요.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시속 60km 이상에서만 작동이 되고요. 고속도로에 들어왔을 때만 60km 이하부터 0km부터 작동이 됩니다. 일반 도로는 차선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현대차 측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막히는 길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일반 도로에서 스스로 달리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달리는 즐거움을 더 주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차선을 이탈을 확실하게 하는 경우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차를 안쪽으로 돌려놓는 기능까지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 볼 방법은 없네요.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선을 실선과 점선을 구분해서 실선을 벗어나는 경우, 아니면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대쪽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차체를 바로 틀어버립니다. 차체를 바로 틀어버리는 그런 기능이 이 차 제네시스에는 없네요. 뭐 브레이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 굉장히 부드럽게 이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S클래스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차를 돌려버리는 그런 일은 나오지 않네요. 자, RPM을 올려볼까요? 지금 터보차, 오우 참, 네, 지금 터보 엔진을 갖춘 차다 보니까 터보의 압이 높아지는 시점에 확실하게 차가 출력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토크가 변화되는 시점이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이 차는 트윈 터보이기 때문에 저 RPM에서부터 토크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트윈 터보라고 해서 흔히 터보 차저가 두 개니까 두 배로 더 강력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싱글 터보와 트윈 터보는 출력은 결국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트윈 터보는 터보의 터빈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터보 프로펠러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트윈 터보는 그만큼 저 RPM에서의 응답성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 차는 그런 부분이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낮은 RPM에서도 토크가 쉽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배기음도, 지금 이 차는 배기음을 일부러 어느 정도 내놓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다른 뭐 에쿠스라든지 이런 차들은 배기음을 억제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배기음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그다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힘을 다해서 나갈 때는 너무 좀 차가 힘들어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 차만 해도 지금 차가 어느 정도 배기음을 내고 있어서 고 RPM에서도 그다지 심하게 힘들어하는 느낌이 아니네요. 힘찬 느낌이 드는 그런 배기 사운드입니다. 네, 제로백을 테스트 해봅니다. 지금 차에 3명이 타고 있는데요. 제로백이 5.8초예요. 5.8초면 진짜 엄청난 속도인 건데요. 이 차에서 제로백을 논할 차는 사실 아니죠. 에쿠스에서 누가 운전 감각에 대해서 논하고, 누가 잘 달리는지 못 달리는지를 평가하고, 못 달린다고 해서 에쿠스가 나쁘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에쿠스인데. 그런데 이 차는 더 이상 그 에쿠스가 아닙니다. 이 차는 EQ900고요. 자동차의 가속감, 그리고 핸들링,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이런 것들까지 논하는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잘 만들었거든요. 정말로 잘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에쿠스의 후속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정말 더 이상은 에쿠스의 후속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정말 스포티한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이거 저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서스펜션과 그런 세팅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마음에 들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회장님들이 과연 이 차를 선택하실까? 아예 회장님의 그 시장은 그냥 포기해버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EQ900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물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자세히 이 차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주행 성능 정말 이전의 에쿠스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주행 성능을 보여줬고, 그저 뒷좌석에 있는 사장님을 위한 차라는 게 에쿠스였다면 이 차는 정말로 오너 드라이버가 주행하는 그런 정말 재미있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거듭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앉아서도 이 고급감이라든지 이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정말 풍족한 자동차로 다시 거듭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 자동차의 영향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이 차에서 오히려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EQ900를 시승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장점들도 많은 자동차였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경쟁 모델, 독일 수입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행 감각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 몰랐는데 에쿠스 후속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달리는 느낌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현대차가 정말 젊은 감각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런 에쿠스 후속 모델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탐납니다만 어르신들도 탐낼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